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국제 심포지움에서 우리말로 발표하는 참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정신건강의 문제 또 자살의 문제가 뭐 재앙 수준이다. 법미보건기구의 에티엔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모든 국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좀 우리나라에서 노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사실 코로나라는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이긴 합니다. 일단 저희도 2월 달에 대구에서 이제 급증한 바가 있지만 이후에는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한 89위 정도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럼 코로나 확진자를 이렇게 다행히 통제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한국의 이제 K 방역의 3T 모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래는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이걸 추적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요. 예, 일반적인데 이게 테스트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이제 검사하고 그다음에 트레이스 두 번째로는 이제 많이 추적하고 세 번째가 이제 트리트먼트 한국의 뭐 생활시설 치료시설 같은 마일드한 환자들이 있는 데로 이제 이송하고 배치하는 이 3T를 통해서 한국이 코로나를 통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기억해 주시면 이게 정신건강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것을 얘기할 때도 꼭 참고가 될 부분인데 왜냐하면은 정신건강이나 자살 예방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면 지자체에서 쫓아가서 빨리 발견하죠. 검사하고 조기에 검사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추적 관리하고 외국 분들이 가끔 놀라기도 하는 게 자가격리되는 확진자가 되거나 하면은 공무원이 집에 찾아가 가지고 이 음식도 챙기고 회복한 다음에도 뭐 어플로 전화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은 자살도 막을 수 있고 정신건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정신건강의 문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까? 아마 그 부분에 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 아프게도 OECD 국가 중에 1위의 자살률을 13년 동안 한 해를 빼고는 계속 높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원래 높지 않았습니다. 저 IMF 시기부터 그다음에 2002년에 이제 가계부채 대란,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 같은 경제 위기 때마다 이제 자살이 증가해 왔는데 이 경제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 1998년부터 2020년간에 어떤 인구 구조가 변화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1998년에는 부모를 누가 모시냐, 부모가 치매가 생겼다. 그럼 누가 모시냐라고 질문했을 때 90%가 넘는 국민들이 당연히 자식이 모셔야 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 대한민국에서는 이 비율이 30%가 안 됐고요. 대신 사회와 국가라는 대답이 반을 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의 부모님은 이제 아버님은 7남매였습니다. 그리고 7남매 중에 한 명이 일이 없다. 그럼 나머지 6명이 다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도와주는 시대였습니다. 그게 가족이 중심이 되던 시대가 어느덧 국민소득 1만 달러가 넘어가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후에 2만 불, 3만 불에 20년 만에 압축적으로 산업화, 민주화, 핵가족화가 됐더니 그 결과로 우리 국민 주변에는 연로하신 부모님, 그다음에 형제 자매 한두 명이 부모님을 챙겨야 되고 그 중에 한 명만 문제가 생기면 아무도 없거나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가구를 차지하는 나라도 변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지역사회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어떤 사회적 안전망이 없으면 여기 있는 우리 누구도 몇 가지의 위기가, 예를 들어 코로나 때문에 실업을 경험했는데 그것 때문에 대인관계가 나빠진 상태에서 몸까지 아프다. 멀쩡하던 중산층이 한 번의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지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에서 최하위였습니다. 이것이 자살의 원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저기서 2011년에 그 자살률이 15,906명으로 가장 높은 이후에 국회에서 자살예방법이 통과가 됐고 여러 가지 자살 예방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도 그 다음에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는 이제 주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맹독성 농약인 그라목손의 생산, 판매, 유통이 전부 금지됐습니다. 이런 이제 자살의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정책이 보도되면 밑에는 비판도 많이 달립니다.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야지 죽기 힘든 사회를 만든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매우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앞에도 이제 보편적 국민을 위한 자살 예방의 덴마크에서도 이런 수단을 얘기해 주셨는데 농약으로 인한 자살, 노인 자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이 2018년에 발족하면서 그 해에만 12개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기에는 더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해 주시고 있고 국회가 결국 법은 제도를 만들게 되고 거기에 따라 인력이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 더 가속화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2018년에 2월 달에 국가자살예방 행동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결국 자살률을 감소시키겠다. 어떤 것을 통해서 할 것이냐?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핀란드를 벤치마킹했을 때 전수심리부검을 시작했는데 북유럽 3개국은 인구가 500만이기 때문에 1년에 전수심리부검이 1,500명대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 1년에 13,799명을 심리부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면 저희는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 경찰 자료를 통해서 5년간의 자살 사망자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한 해 동안 했었고요. 죄송합니다. 이 시범 사업을 해봤더니 이제 서울의 남쪽의 어떤 구에는 50% 가까이가 1인 가구 자살이었습니다. 그 1인 가구의 자살 직전에는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또 신체적인 질환이라든지 위기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지 못한 거죠. 이 지역에서는 자살 예방 자원의 절반을 1인 가구의 자살을 줄이는 데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다른 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지역에서는 누구나 알다시피 그 지역은 노인 자살이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그 노인 중에서도 누구냐를 따져보니까는 그 노인 중에 70%는 독거노인 또는 사별해서 혼자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자살 예방 자원의 70%를 여기에 투여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지역에서는 자살자에 대해서 80%의 자원을 노인 자살 예방에 투여하고 있었는데 사실 자살 사망자의 60% 이상은 새로 개발된 공장으로 이전한 노동자와 그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 맞춤형으로 우리가 자살 예방할 수 있다면 분명히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 이런 것도 5년간 시행했고 심리보험센터에서 이제 분석해서 3분의 2는 전달을 했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이걸 책임하에 이제 과학적인 전략을 추진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된 거는 통계청의 결과가 이제 확정치가 작년 거가 올해 9월달에 발표가 되니까 그새에 긴급 대응을 하지 못하죠. 지금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매일 시청 앞에 전날 사망자가 몇 명인지 이렇게 알려줌에 비해서 자살에 대한 실시간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2달 간격으로 이제 잠정치를 통계청에 보내고 통계청에서
이제 보건복지부로 보내고 그다음에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좀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여기 국민 누구나 통계청 홈페이지에 가면 전체 잠정치와 남녀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에서는 학생 자살을 조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니까 이제 게이트키퍼 생명지킴이를 양성해야 되는데 국회 자살 예방 포럼에서 생명지킴이를 법에 이제 포함시켜 주셔서 매년 이제 뭐 작년 연말까지 130만 명 정도가 이수를 했는데 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의 비중을 현재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단에 대한 노력과 함께 언론의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2017년 12월에 연예인 자살 때만 해도 참 부끄러웠습니다. 굉장히 그 유명한 세계적인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외신에는 사실 수단에 대한 보도, 그 제목의 자살로 뽑는 보도를 한 건도 찾을 수 없었고 밑에는 자살 예방 한라인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보도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준수율이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는 90%를 넘게 많은 언론에서 자발적으로 협조해주고 계시고 그러한 지침들을 이제 보건복지부와 이제 기자협회가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방송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작가협회랑 만들어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100대 과제에도 들어갔지만 자살 예방 정책 협의회가 총리를 대표로 해서 이루어져서 이제 매 분기마다 이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국가의 리더들이 뭐 대통령, 총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기면 그다음에 이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월 달인가 3월 달부터 매일 8시에 일요일은 오후 3시에 모인다고 하고 뭐 총리님을 비롯해서 모든 정부의 리더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매일 챙기고 물론 거기서 이제 지금 심리 방역도 챙기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결되는 게 한국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해결해야 될 것에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좀 잘 안 보이니까 이걸로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 영국이나 다른 나라 캐나다에서 발표된 통계랑 비슷합니다. 한 20% 정도가 우울 고위험군이 됐더라. 앞에 이제 미국의 예도 얘기해 줬는데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10%가 넘어갔더라. 이거는 평소의 결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일반인 대상 조사는 다 5% 이하로 나와야 되는 건데요. 무슨 피해자 집단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실제 자살로 이어지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날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코로나와 싸우면서 지치고 소진되고 또 감정을 조절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재난이 있으면 항상 자살이 늘어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대로고 내려가기도 하고요. 하지만 홍콩의 사스 때는 그의 노인 자살이 증가했고 이때 노인의 외로움이나 의료나 복지의 접근성의 감소를 원인으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자살이 경찰청 발표로 원인의 3대 원인이 정신건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세 번째가 이제 건강의 위협인데 코로나로 어떻게 됩니까? 이 세 가지가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원인의 위협이 증가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도 그리고 이웃 나라의 일본도 자살률이 올해 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잠정치입니다만 경찰청 잠정치로 볼 때 다행히 줄었습니다. 이것들은 아마 재난 초기에 우리가 같이 이걸 이겨내보자라고 하는 어떤 허니문 피리어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같이 잘 이겨낸다는 서로의 사회적 신뢰가 만든 힘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했던 것도 있는데 안타깝게 6월에 잠정치가 처음으로 증가했는데 다행스럽게도 8월에는 다시 줄었습니다. 반면에 일본에는 이제 7, 8월이 증가해서 또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뭘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도 심리 방역에 대한 지원에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걸 뭐 건수를 다 합치면 벌써 150만 건이 훨씬 넘어가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화도 받고 자살 예방 상담 전화
또 전화도 받고 이게 이제 방역진이나 의료진에 대한 심리 지원, 그다음에 우리 심리학회나 신경정신의학회, 트라우마 스트레스학회, 민관 협력 지원을 다 합쳤을 때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고 그만큼 도움을 요청한 국민의 수가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무슨 치료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심리적 응급 처치가 필요합니다. 이때의 불안, 우울, 분노 반응은 정상 반응이고 또 때로는 필요하기도 한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 때문에 손도 씻고 마스크도 쓰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필요하기도 한 반응인데 이때 이제 위험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조기에 발견하고 자원에 연계하는 게 심리적 응급 처치인데 이것과 똑같은 게 이제 보고 듣고 말아요 같은 생명 지킴이 교육입니다. 그 교육의 끝은 이걸 한다고 이제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원에 연결시켜 주는 것이고 그 자원에는 정신 건강에 대한 자원도 있고 각종 복지와 사회 서비스 같은 자원에 희망에 연결시키는 과정입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망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이제 생명 지킴이 교육을 통해서 결국 옆에 있는 사람의 위험을 빨리 발견해서 이러한 여러 자원에 연결시키자라는 것입니다. 유엔의 이제 폴리시 브리프에서도 강조한 것들이 각 취약 집단의 위험에 우리가 최대한 빨리 발견해서 접근하고 자원에 연계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코로나 대면 상황에서는 비대면 서비스를 늘려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다음에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자는 거죠. 근데 그 찾아갈 수 있는 서비스를 우리가 옆에 발표한 나라들은 사실 8, 90년대부터 이미 갖추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핵가족화가 됐고 커뮤니티 케어가 사회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한국은 이제 거기에 대한 커뮤니티 케어나 지자체 책임의 이런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코로나를 맞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3월달에 의원연맹에서 하자고 한 건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 비대면 서비스 강화하고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실업, 휴직, 주거상실 이럴 때 빨리 찾아서 연계하려면 부처 간에 협력해야 되고 민관이 협력하고 학교에서 하고 이때 소진되기 쉬운 의료나 방역진들을 챙기자. 이 내용 대부분 비슷한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시기에는 결국 전화나 SNS를 통한 비대면 상담의 비율을 늘려야 됩니다. 그건 모든 나라가 여기에 투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 전화만 할 것이냐? 미국의 이제 보훈에서 하는 국가 자살 예방 한라인에 전화를 하면 72시간 내로 전화한 사람이 응급이면은 그건 바로 출동하는 거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72시간 내로 담당자가 연락해서 찾아갑니다. 결국은 전화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 다음에 정말 위험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층에 맞게 맞춤형 지원은 누가 하느냐. 그래서 원래 이 지방자치제가 책임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일을 했던 모든 나라는 여태 자살률이 줄어왔던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는 이 일을 어디보다도 물론 그건 굉장히 앞장서서 방역을 하시거나 의료진의 정말 엄청난 노력과 희생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걸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살을 생각하고 지역에서 삶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도 이걸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면 또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자살을 줄일 수 있고 희망에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몇 년간 이제 안실련과 국회 자살 예방 포럼 덕분에 여러 자살 예방 센터와 함께 머리를 맞대었고요.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신 백종호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